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게 결국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중추가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기관이 있으면, 동일한 기관에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추라고 하면, 여기가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자, 교감은 이렇게, 자, 이 중추가 그냥 중추라고 뭉뚱그려서 써놔서 그런데 척수일 수도 있고요, 뇌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좀 이따 다시 그릴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추부터 기관까지,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몇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2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 불렀어? 시냅스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지? 또는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 시냅스에서 뭐 나오지? 자, 여기서 요 신경절과 요 신경절은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도 이제 축삭돌기 끝이면 여기서도 화학물질이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부교감신경이라는 놈의 끝에서는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교감신경의 끝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드레날린은 공부하다 보면 아드레날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셋 중에 하나가 나올 때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율신경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뇌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서 연수, 뭐 간뇌 또는 뭐 중간뇌, 그다음에 이제 뭐 척수, 이런 애들이 이제 결국 이 교감과 부교감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어떨 때는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 어떨 때는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서 이 기관을 조절하는 거야. 그럼 어떨 때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느냐? 내가 열받아서 흥분했거나 혹은 놀랐거나 혹은 공포를 느끼거나 뭐 요럴 때는 얘네들 중에 하나가, 그지? 혹은 뭐 척수, 뭐 중추 같은 교감신경한테서 명령을 보내. 그리고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을 취하거나 어떤 편안한 상태가 될 때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때 교감신경을 명령을 보냈을 때 이 기관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겠지? 부교감신경에서 명령을 보냈을 때 어떤 기관에서 작용이 나타날 거야. 그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항상 내가 이렇게 예를 드는데, 우리 아주 그냥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 연수가, 학교에서 모범생인데, 모범생으로 이제 소문이 자자한 거야.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공부로 인해서 가끔 행위를 할 때가 있겠지. 그래서 연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호기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번 펴보려고 그런 거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담배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근데 화장실에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어때? 졸라 놀랬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때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 좀 쉽다 이거야. 자, 나한테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느냐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지?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자, 이거 여기다 다시 써놓을게요. 이거 이렇게. 얘네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랬지? 자, 심장박동,
호흡운동, 동공, 그 다음에 침분비, 소화, 방광, 뭐 이렇게.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담배를 피다 교감 선생님한테 걸린 거야. 어때? 놀라겠지? 놀라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동공이 커진다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어때? 심장이 벌렁벌렁해. 두근두근 되지. 그러면서 호흡도 가빠지겠지. 맞아? 그러다 어떻게 돼? 혼날 생각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자, 그 다음에 이 담배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살짝 호기심에 해보고 매점에 가서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걸리는 순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 소화 운동이 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실제 그랬던 것 같거든. 아, 너무 놀래가지고 오줌이 막 마려워. 너무 긴장하니까. 방광이 원래 이제 오줌이 채워지면서 방광이 늘어나면 신호가 오는 건데 오줌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방광이 커지는 거지. 이거 봐봐. 교감 선생님한테 담배 피다 걸렸더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숨도 가빠지고요. 동공도 놀라서 커지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이제 배고픈 거 싹 사라지고요. 방광이 커져서 막 오줌 마르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내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 걸 아셨던 교감 선생님이 그래 뭐 착한 학생이지만 가끔 이렇게 일탈행위 할 때가 있겠지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넘어가셨어. 얼마나 안심이 돼? 안심이 되는 순간 내 몸에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심장박동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호흡 느려지고 커졌던 동공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입이 바짝바짝 말랐는데 다시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휴 안도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지. 소화 운동이 촉진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보면은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기도 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기도 하는데 같은 기관에 서로 교감과 부교감에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결국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그 같은 동일한 기관을 조절해 주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게 하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길항작용. 동일한 기관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서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런 여러 내장기관들을 조절을 하게 된다 이거지. 이제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뭐 교감만 외우면 되잖아. 그제? 교감과 부교감은 반대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그런데 요 그림만 보면 마치 같은 중추에서 같은 기관으로 교감과 부교감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엄밀하게는 교감과 부교감이 뻗어나가는 그 출발점이 좀 달라. 니네 지금 그 페이지로 81페이지에 보면 그 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자율신경계는 대뇌는 뺀다 그랬잖아요. 그치? 뇌가 있고 뇌에서 자 봐봐. 뭐 중간뇌, 연수, 뭐 간뇌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야? 척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기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전체가 중추인 거잖아. 중추에서 이 기관으로 교감 하나, 부교감 하나 뻗어가는 거잖아. 꼭 명심해야 돼. 자, 교감은 무조건 어디서 뻗어나간다? 척수에서 뻗어나갑니다. 알겠니? 교감은 그 시작이 어디야? 물론 이 척수 안에서는 뭐 연수나 중간뇌까지 이어져 있겠다만 일단 이 척수도 중추니까 척수에서부터 기관까지. 그래서 교감이 뻗어나가는 곳은 어디서 뻗어나간다? 프롬 척수. 알겠어? 프롬 척수. 아, 이 밑에다 써야겠다 이거. 교감은 무조건 어떤 기관에 연결돼 있던 교감신경인 것 간에 그 교감은 척수로부터 뻗어나간다. 어? 그러면 이제 교감이 하나 연결돼 있으면 부교감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부교감 신경은 간내나 중간내나 연수 중에서 뻗어나가는 거야. 여기서 뻗어나가, 여기서. 알겠니? 부교감은, 그지? from 돼. 그게 뭐 연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심장이라고 해봐. 심장박동 조절하는 게 누구야? 연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심장에 연결된 교감은 척수에서 나가고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은 어디서 나가는 거야? 연수에서 나가는 거야. 알겠어? 연수에서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심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동공에 있는 홍채라고 해봐. 눈에 있는 홍채라고 해봐. 그러면 교감은 어디서 나가고? 홍채에서 나가고. 부교감은 어디서 나가고? 중간내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교감은 무조건 척수, 부교감은 이 뭐 간내나 중간내나 연수 중에서 한 군데에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 기관 중에서 방광이라는 기관이 있어. 방광. 자, 당연히 방광에도 교감과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요거, 그지? 자, 교감은 무조건 어디서 나간다고? 척수에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은 척수 끝에서 나갑니다. 다른 애들과 달리 어디서 나간다고? 척수 끝에서. 그러니까 방광에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은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척수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방광에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 모두 척수에서 나온다. 특히 이제 부교감 같은 경우는 척수 맨 끝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척수 맨 끝에서. 그래서 기관을 봐야 되는 거야.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이 뻗어나오는 것이 다른데 방광만 둘 다 어디서 나온다? 척수에서 나온다. 알겠니? 방광만 둘 다 척수에서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실수 엄청 해요. 방광 나오면. 요거는 좀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까지 지금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중추신경계든 말초신경계든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그 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그냥 뭐 단순히 암기만 하시면 되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책에 있는 그 질병 명칭하고 증상들, 대표적인 증상들을 암기해 주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언급하자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뭐가 있어? 알츠하이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래? 치매라고 하죠. 치매. 그제? 치매 증상은 뭐 우리 익히 알고 있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네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하고 좀 다른 거지. 파킨슨병은 우리말로 하면 옛날로 말로 하면 뭐냐면 중풍이야죠. 풍이라고 하지. 풍.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파킨슨병도 있고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대표적인 질병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그지? 그 무하마드 알리가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을 알았지? 그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사실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뭐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야?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거. 그지? 뭐 위 축증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지? 그거.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점점점 이제 근육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루게릭병 앓은 사람이 누구지? 스티븐 호킹 박사지? 그 사람은 온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디만 움직였어? 눈만 조금 움직였어. 눈만.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니? 눈밖에 못 눈동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전용 컴퓨터 이용해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냐. 그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증상들은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자, 뒤에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개념 체크가 나오는데, 요건 답이 없는 관계를 지금 풀어야 됩니다. 지금 풀고 선생님이 다 불러주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거 좀 한번 좀 풀어보십시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답 맞추고 넘어갈게요. 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호르몬, 자, 사실 이 단원 제목이 뭐야? 호르몬과 항상성.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는 단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딱 이 단원 제목에 맞는 이제 단원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대단원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인 거고, 그지? 드디어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게 두 가지인 거지. 호르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자, 항상성부터 얘기하자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 항상성, 성자가 들어가니까 성질이야. 그럼 어떤 성질이냐? 항상 내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거지. 외부 환경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 체온도 생각해보면, 체온 생각하면 돼. 지금 날씨가 되게 춥지만 내 체온 36.5도고, 반대로 더운 여름에 뭐 바깥 기온이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내 체온은 36.5도고. 그지? 물론 그때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뭔가 일어날 거고, 반대로 너무 더워지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내 몸 안에서 뭔가 일어나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애가 바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야, 호르몬.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일종의 화학물질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어떤 화학물질이다 이거죠, 화학물질. 물론 많이 만들어지지, 아주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에 의해서 항상성이 결국 조절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 그런데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내분비샘이라는 게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애가 있어. 외분비샘이라는 게 꼭 따라 나옵니다. 외분비샘. 그죠? 자, 일단 내분비샘, 외분비샘 무슨 차이가 있어 보면, 내, 외,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이야. 외분비샘이라는 거는, 자, 뭔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그 만들어지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분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비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애를 이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 외분비샘 어디? 우리 그 앞에서 소화 배웠지? 소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왜 그때 왜 소화기관 얘기하면서 소화기관 안에는 소화샘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소화액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소화액 속에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화샘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이런 외분비샘이야. 알겠어? 뭐 이자, 장샘, 뭐 침샘, 그지? 그 다음에 소화는 아니지만 땀샘 같은, 그지? 소화샘과 땀샘, 얘네들이 다 이런 외분비샘인 거야. 만들어지는 곳 따로 있고 그거 내보내는 통로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분비샘이라는 곳은 뭐냐?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 근데 지금 얘랑 다른 건 뭐야? 만들어지는 곳은 있는데 그걸 내보내는 통로가 따로 없는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내보내냐? 대신에 얘는 이 사이사이로 뭐가 지나가? 혈관이 지나가. 모세혈관이 지나가. 그럼 일로 피가 흐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만들어진 거를 그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야. 혈액으로. 푹푹. 만들어진 거를 혈액으로 내보내면 그 혈액 속에 녹아서 혈액에 의해서 온몸으로 운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호르몬이 이런 내분비샘이라는 곳을 만들어진다 이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 왜 1단에서 또 그런 얘기 했었지. 우리 이제 동물이나 식물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구성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 뭐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으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 그랬죠. 동물의 경우에 구성 단계로 따지면 외분비샘은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샘 중에서 위샘을 생각해봐. 위샘은 위라는 기관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외분비샘은 따지면 조직인 거야. 그런데 내분비샘은 샘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분비샘 또는 내분비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니?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의 성질.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대로 뭐야?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면 어디를 내보낸다고?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혈액으로 내보낸다 그랬지?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애는 혈액에 의해서 온몸으로 운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뭐 여러 곳을 지나갈 거 아니니? 뭐 예를 들어서 위도 지나가고 뭐 소장, 뭐 대장, 뭐 여러 기관을 지나갈 텐데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적기관이라고 해.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 위도 지나가고 소장도 지나가고 대장도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어떤 호르몬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애야. 그러면 소장, 대장 지나갈 땐 일 안 하고 위 지나갈 때만 일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표적기관이라 해. 표적기관. 표적기관 또는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한다.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표적기관이 뭐라고?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 또는 세포를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네 번째.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나는 못 느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못 느끼지만 굉장히 소량으로 작용한다. 내 몸 안에서 알아서 적당히 만들어내. 근데 그게 많진 않아. 근데 이게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떨 때 그게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 만들어낸 내분비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못 만들기도 해. 그래서 소량으로 작용하는 A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져도 문제예요. 그게 안 만들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과다증이라는 게 나타나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또 그게 뒤에 나타나. 뒤에 가서 이제 호르몬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니네 당뇨병 들어봤지?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당뇨병은 대부분 태어난 이후에 식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당뇨병이거든? 2형 당뇨라고 해. 2형 당뇨. 근데 1형 당뇨라는 게 있어. 이거 소아당뇨라고 하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이라는 걸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 너네 밥 먹으면 혈당량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내 몸 안에서 인슐린이 좀 많이 나와갖고 낮춰주는데 그게 아예 안 만들어져.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혈당량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병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지금 니네 이제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고2, 3 되면 이제 거의 끝나지 않니? 하여튼 지금은 이제 니네가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야. 고3 때까지는. 근데 성장 시기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돼? 키가 과도하게 커져버리죠. 거인증이 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처럼 성장이 다 끝났는데도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키는 안 커. 성장판이 다쳤으니까. 어디만 커? 손끝, 발끝만 이런데 몸의 끝부분만 커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죠. 그지? 그런 거.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소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이 대부분의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지? 단백질이지? 맞아? 대부분의 호르몬은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몇몇 애들만 단백질이 아닌 성분으로 만들어진 호르몬도 있어.
특히 어떤 성분? 주성분이 스테로이드인 호르몬이 몇 개가 있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럼 어떤 호르몬이 있냐면은 니네 그 남성 호르몬 있지? 남성 호르몬? 그래서 그냥 H라고 쓸게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부신 겉질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거든.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얘네만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호르몬입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6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6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척추뼈가 있는 동물들 뭐라 부르지? 척추동물이라 그러지? 네. 자, 척추동물끼리는 간에는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얘기했었지. 자, 사람 몸 안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돼지 몸속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그러면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호르몬이면 척추 동물끼리는 서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소아당뇨인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인슐린을 어디서 추출했어? 돼지 피에서 추출한 거야. 왜? 돼지의 인슐린 사람한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야.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해서 화학적으로 어떻게 돼?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로 주사를 만들지.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갔을 것이고.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말은 척추 동물끼리는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바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야. 부신겉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항상성이라는 거 조절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다. 다음 시간이면은 다음 주. 오케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래서 하도록 합시다.